오늘 주제는 전 MC님의 밥주라고 직접 관련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문제 생기면 진짜 밥줄 겁니다. 진짜. 밀리터리 뿐만 아니라 게임 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게 도대체 밥주가 무슨 관련이 있을지. 네. 지금 시청자분들 남일 아닙니다. 이거 거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주제는요. 자,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 바다, 바로 이제 홍해가 정말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후티 반군이 무차별적으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바다 위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다 깊은 곳, 거기에 타겟이 있는데 그곳을 공격하는 사고가 지금 발생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 2월 예. 홍해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 3개가 훼손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 절단된 회선은 홍해를 지나가는 인터넷 통신량의 25% 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번 사고로 인도, 파키스탄과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트래픽을 이렇게 우회시키면서 인터넷이 완전히 먹통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을 벌인 범인 진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되는데요. 왜 저희 밥줄이 연관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꼭 잡아야 되는 범인인데 이 범인 도대체 누굽니까? 잡혔습니까? 지금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죠. 바로 후티 반군인데요. 후티 반군이 실제로 SNS에 얼마 전에 해저 케이블 절단을 시사를 하면서 서구 세계를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력하게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상 후티 반군은 이번 사건이 자기들의 소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보아 전 MC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홍해에서 작전 중인 영국군하고 미군이 해저 케이블을 실수로 망가뜨린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던 영국 화물선인 루비마르 호가 침몰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 공격, 이거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 2023년 2월에 대만 본섬하고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 마쭈 열도 사이를 잇는 해저 케이블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그 차이야오신 육군 대령이 해당 사건이 대만군의 통신은 물론 정비 태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요. 대만군이 위성통신과 지휘통신으로 적의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사고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국 어선하고 화물선에 의해서 좀 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 대만의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중국의 연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이 수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남중국해 일대에 구축하려고 준비 중인 해저 만리장성인데, 당연히 해저에 성을 쌓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 해군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수중 센서 네트워크예요. 기존의 이제 수중 음파 감청 시스템,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개량을 해가지고 또 음파 탐지기를 설치하고 또 수중 로봇도 배치를 한다는 그런 건데요. 과거에 냉전 시대에 미국이 옛소련의 그 핵잠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구축했던 수중 음향 감시 시스템 소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의 중국판이라고 볼 수 있죠. 와, 해저 만리장성. 진짜 만리장성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진짜 이거 대단한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해저 만리장성을 지원할 중국의 무인 잠수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군사 열병식, 이때 처음 등장한 HSU
001입니다. 근데 뭐 정확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길이가 이제 한 약 5m, 직경이 약 1m, 무게는 3톤 정도가 아니냐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중에서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겠습니다만은 자, 비교적 수심이 얕은 서태평양 일대에서도 작전하기에 야, 이거 적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수중 정찰 및 감시, 해저 광 케이블 도청 또는 절단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 뭐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해저 케이블이 많이 깔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전 세계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이 5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깔렸거나 설치 네. 중인 케이블 길이까지 다 합치면은 140만 킬로미터? 140만이면 비행기 딱 한참 가면 뭐만 킬로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140만이요? 달보다 이제 한 400배가 더 큰 게 태양인데 네. 이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 지금 보면 오! 예. 자, 평균 수심 3,600m의 해저를 가로지르는 이 케이블들은 인터넷 등 세계 디지털 통신의 99.4%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뭐 스타링크 나와서 우주 인터넷 얘기해도 여전히 중심은 이 해저 케이블인 건데요. 자, 그 중에 홍해의 바브 엘만데브 해협 여기 보면 16개의 주요 해저 케이블이 지나는 요지가 되는 겁니다. 케이블 최대 길이를 줄이려면 해협과 홍해를 통과하는 게 사실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게다가 이제 이곳 케이블의 70%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서 설치하거나 통신 업체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다고 하네요. 야,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 빅테크 업체들이면 사실 우리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는 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케이블 끊어지면 이거 완전 저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파가. 해저 케이블을 상대로 한 도발은 사실은 뭐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이 다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 뭐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밥줄 외에도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된다. 저는 이제 게임을 하려면 당연히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경우도 있으면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게임 중계, 게임 플레이 정말 요즘은 위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저 광 케이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크리티컬해요. 깜짝 놀랐어요. 공격한다고 그래서. 본 게임 유튜브 OTT도 다 중단되죠. 아, 그렇죠. 외국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예. 우리 삶이 다 좀 엉망이 될 정도로 큰 문제. 또 검색이 안 되면 네.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미 해저 케이블이 군사력에 비견될 정도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취급받는다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기름 나는데. 예, 그쵸. 뭐 이런 예, 데처럼 예. 아니면 뭐 밀을 생산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중요하게 지켜야 될 영역으로 인식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주목받는 게 바로 해저전, seabed warfare, 해저, 이 바닥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이런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잠수함 대 잠수함 그 문제가 아니라 바닥 문제. 그래도 바닥, 그래도 예. 시베드예요? 네, 시베드. 아.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저에 매설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혹은 방어를 중심으로 해저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을 해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이 해저 기반 시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대륙 간, 국가 간 통신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도 케이블이지만, 자, 해상 풍력 발전기와 육상 또는 본토 섬 사이를 연결하는 전력 케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달하는 파이프도 해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해저 기반 시설들이 이거 막상 중요한데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뭐 정확한 위치를 사실은 알기 어려우니까 이게 어업 활동하다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쌍끌이 같은 걸로 끌다가 이제 손상이 되기도 하고 해저 화산, 지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적대 세력이 아예 목표로 해서 비밀 공작으로 이걸 공격하는 경우 네. 이게 원인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또 평가가 됩니다. 해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야 이게 군사적 목적이야 아니면 민간의 실수야 이거 구분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만약 군사적 목적이 맞다라고 네. 해도
이거 탐지가 어려운 수중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뭐 부인하기도 아주 쉽고. 저 CCTV가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저 심해에 증거 어딨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게다가 또 이게 직접적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당하는 쪽에서 이렇게 뭔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명분도 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시설이 손상이 되면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해저전 자체는 굉장히 현대에서 유용한 하이브리드전 수단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해저 케이블 또는 해저 시설의 유일한 그 방어 체계라는 게 깊은 바다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비가 좋으면 결국 거기 가서 뭔가 작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격이든 방어든 뛰어난 기술을 겸비한 그런 무기 체계가 필요하긴 하겠어요. 네. 그래서 해저전을 수행하는 주체를 생각을 해보면 뭐 수상함, 잠수함, 그리고 무인 잠수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세는 지금 무인 잠수정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무인 잠수정 중에서도 인간이 이제 원격으로 조종하는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죠, 소위. 조종하는 이제 원격 조정 잠수정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 잠수정, 요거를 이제 AUV라고 하는데 예. AUV로 좁힐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원격 조정 잠수정들 이거는 ROUV라고 하고 사람이 조종하는 잠수정은 보통 이제 수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대신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한다면 이 AUV 자율 잠수정은 보다 군사 목적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선과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 반경도 넓고 목적과 형태가 다양해서 전투용 무인 잠수정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입니다. 또 미국이 지금 중국의 그 아까 말씀드린 만리장성, 예, 해저 만리장성. 예, 수중 센서 네트워크가 발전되다 보니까 기존 잠수함이 좀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막기 위한 대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 잠수정을 또 동원을 하는데 무인 잠수정도 뭐 들키기 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진짜 잠수함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거니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데다가 이걸로 이제 감시 시스템을 교란하는 거죠. 예, 진짜 잠수함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예. 교란한다거나 미끼 역할을 하거나 성동격성 이럴 수 예, 있는 그런 거고요. 거죠. 예. 일종의 디코이 역할을 혹은 뭐 센서를 또 내려가서 파괴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활용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또 역시 뭐 무인 잠수정도 다 계획이 있군요. 아, 그럼요. 미국이 계획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자, 자, 일단 그 미국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 XLUUV. 그러니까 XL은 엑스라지. 엑스트라 라지. 진짜 크다. 예. 엑스트라 라지 언맨드 언더시 비클. 이 사업에 이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존의 중소형 무인 잠수정 요걸로는 군사 임무 수행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인 잠수정이지만 우리는 초대형으로 간다. 예. 네, 그래서 덩치를 키우니까 당연히 잠항 거리도 늘어나고 뭐 뿐만 아니라 적재 공간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늘어난 적재 공간에 다양한 모듈을 실어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자, 이게 정말 초대형입니다. 이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보면은 대형, 초대형 무인 잠수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전투용으로 쓰려면 대형 혹은 초대형으로 가서 다양한 장비들을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해역에서 정찰, 감시, 그러려면 이제 음향, 영상, 전자파 정보 같은 것들을 쭉 획득도 해야 되고 뭐 혹은 적이 부설한 기뢰를 탐지하거나 심지어 제거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잠수함이 수행하는 대잠수함 작전, 대수상함 작전 이것도 사실은 이 무인 잠수정에다가 어뢰를 집어넣어서 쏘면 그 잠수함처럼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게다가 이게 심지어는요, 미국은 지난해 말에 이 XLUUV 인도를 받았어요. 진짜 빠르군요. 역시 미국. 그럼 미국이 선택한 이 초대형 무인 잠수정 정체가 뭡니까? 보잉이 개발한 예. 오르카라는 기종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예. 보통 무인 잠수정은 이제 모선으로부터 발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일반 잠수함처럼 그냥 따로 운용이 됩니다. 딱 보기에도 그냥 뭐 예. 잠수함 같은 일반 잠수함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자율 항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미국의 해저전 능력을 발전시킬 아주 이정표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길이가 26m 그리고 배수량 50톤, 잠항 심도가 3.3km입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최대 속도는 시속 약 15km, 순항 거리는 최대 12,000km에 달하고요. 특히 잠항 심도의 경우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일반 잠수함은 150m밖에 못 내려가고 209급 잠수함 최대한 490m 내려가고요. 최신의 원잠도
700m 정도가 한계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안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근데 오르카는 3.3km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심해 탐사용 이제 무인 잠수정들이죠. 그런 거는 6.5km, 7km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주로 이제 탐사 뭐 연구 목적으로 만든 좀 더 작은 기종들이고 사실은 3.3km 깊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커졌다 보니까 무기도 탑재할 수가 있고요. 잠수함 후미 10m 정도에 8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기뢰 뭐 설치 제거 그리고 대잠수함전, 대함전, 대지상전, 전자전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무장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MK-46, MK-48 어뢰 그리고 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도 있고 필요시는 외부에다가 소형 UUV를 장착을 해가지고 작전 통신 반경을 또 극대화시키고 심지어 공중 드론까지 실어서 와. 필요하면 여기서 그 드론까지 날리겠다는 거죠. 와, 전처럼 다목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오르카의 무장 강화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오르카 얘기 나누다 보니까 핵잠 진짜 미국 엄청나게 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좀 핵잠이 떠오르네요. 그러면 핵잠과 이 오르카 좀 비교 좀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핵잠이라고 하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오르카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공격 원잠. 그럼 뭐냐면은 버지니아급하고 로스앤젤레스급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최신형 버지니아급 경우에는 길이가 115m, 로스앤젤레스급 경우에는 110m 정도의 굉장히 긴 길이죠. 여기에 비하면 오르카는 26m, 4분의 1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지만요. 작은 고추가 매우 맵습니다. 매우. 핫하죠. 예. 매우 맵습니다. 예, 그래서 자 먼저 무장부터 살펴보면은요. 자 버지니아급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마크 48 뭐 어뢰, 뭐 하푼 대함 미사일, 자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로스앤젤레스급도 토마호크, 하푼, 기뢰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단순히 화력으로만 치면은 기존의 그 원잠들하고 오르카가 비교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하지만 이 오르카의 가장 큰 장점은 해저 밑에 잠자듯 장기간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적 잠수함이나 함정이 지날 때 그때 확 나와서 어뢰를 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적한테는 일반 잠수함만큼이나 실체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야, 얘는 무한정으로 뭐 작전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론상이야 작전 시간이 무한되지만 사람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그리고 또 그쵸. 이렇게 뭐 보급받아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장 식료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실제 최대 해봐야 90일 정도 작전을 하고요. 그리고 말이 90일 작전이지 실제 자망해서 이렇게 오래 있는 기간 이거 수주일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예. 실제 그래서 이 한 번 자망해서 들어가는 기간이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르카는 어떠냐? 무인 잠수정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우린 쭉 끝까지 작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르카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디젤 전기 추진 엔진을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3루트로 순항한다. 자, 그러면은 수개월 동안 자망해서 작전이 된다고 합니다. 수개월. 게다가 이제 이 덕트 프로펠러를 달아서 굉장히 조용히 자망을 하니까 적군 잠수함이나 구축함에 탐지될 확률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서방에서 가장 비싼 군사 자산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우리도 사람이 제일 비싼 거 제일 귀하고 예. 뭐 나라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서방 국가들이나 우리는 확실히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오르카는 무인 자율 운행이다 보니까 뭐 공격을 당해도 그냥 인명 피해는 전혀 없는 거고요. 사람이 있어요 인명피해가 그렇죠. 그게 전무한 거고요. 그래서 대형 이제 유인 잠수함이 수행하기에 위험한 이런 임무는 아주 쉽게 또 맡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비용이 당연히 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저렴하냐? 대당 가격이 한 $1,000만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 예. 13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가장 저렴한 자산이 연안 전투함입니다. 얘가 5억 8,400만 달러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58배 가격이죠. 진짜 가성비 짱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그 합성 개구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면은 해저 지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유인 핵잠 못지않은 억지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이 내년 6월까지 오르카 4척을 더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공격 드론이 현대 공중전 그리고 지상전의 판도를 바꾼 것처럼 전투형 무인 잠수정은 미래 해양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수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잠시 언급됐던 중국판 소서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냉전 시대 미국의 극비 수중 감시 체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하는 이 소서스 뭔지 본방야사에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립이 한창이던 냉전 시기, 미국과 구소련은 핵이라는 최종 병기를 쥐고 언제라도 인류 종말의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바닷속을 누비는 양국의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잠수함이야말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죠. 미국 정부는 구소련 잠수함이 다른 무기보다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제공한다고 믿었는데요. 이에 미 해군은 하트웰 프로젝트를 설립했고 6개월 동안 최고의 지식인들과 시민 과학자들이 모여 구소련 잠수함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리학자 프레드릭 헌트는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충격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구소련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1940년대) 미국은 소파, 그러니까 사운드 픽싱 앤드 레인징 채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파란 음파의 속도가 최소가 되는 600에서 1200m 사이의 수심대인데요. 이 수심대에서 저주파 음은 소멸되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나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소음이 많은 구소련 잠수함도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미 해군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닷속 잠수함을 탐지하는 비밀 감시 네트워크 소서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AT&T와 협력하여 수중 청취 스테이션을 건설했고 바다의 충격을 견뎌내면서 전기가 문제없이 공급되며 부식, 해양생물의 공격에도 안전한 케이블까지 설계하는데요. 남은 건 이 수중 장비들을 해저에 설치하고 지상의 기지국과 연결하는 것뿐이었는데 문제는 구소련 잠수함이 잘 다닐 곳으로 예측되는 곳에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규모가 엄청난 만큼 미국은 꼼꼼히 단계를 거쳐 소서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니다. 먼저 잠수부들이 케이블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 해변 접근로를 조사하는데요. 이후 엔지니어들이 제한된 케이블 경로를 따라 전기 측정을 실시해 지표 전류가 심각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검사합니다. 수문학 조사선은 바다에서 수중 마이크로폰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소서스 시스템을 설치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죠. 수중 마이크로폰은 바다바닥 가파른 등산로와 울퉁불퉁한 등고선 사이 평평한 고립된 지역에 설치되는데요. 그렇다면 바닷속 깊이 설치된 소서스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정밀하게 배치된 수중 마이크로폰이 수중 소리를 수신하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케이블을 통해 수중 청취 스테이션으로 전송합니다. 신호가 분석기를 통과하면 주파수가 분류되고 종이 위에 연속적으로 표시되는데요. 관측자들은 인쇄된 그래프를 통해 특징적인 신호를 찾고 그 안에서 위치를 측량하게 되는 거죠. 소서스 덕분에 미 대륙을 향해 오는 구소련의 잠수함은 모두 감지되었죠. 1962년 7월 6일 구소련 원자력 잠수함을 처음으로 감지한 이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그러니까 약칭 GIUK 결구를 통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려던 구소련 잠수함을 노르웨이 서해상에서 탐지해내기도 했고요. 또 구소련의 신의 잠수함 빅터, 찰리,
델타급을 항해 중 처음으로 발견해낸 것도 소서스였죠. 그러던 1991년 구소련 잠수함 사냥꾼이자 미국의 귀 노릇을 하던 소서스의 실체가 세상에 공개되는데요. 미 해군 장교 존 안소니 워커와 제리 휘트워스를 주축으로 한 간첩망 워커 휘트워스 때문이었죠. 소서스는 임무 특성상 그 누구에게도 실체를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 전략 자산인데요. 구소련은 간첩망을 통해 소서스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티를 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소서스를 이용해 자국 잠수함의 기술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박차를 가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들어 취역한 구소련의 잠수함들은 미국 잠수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정숙성이 높아질 수 있었고 소서스 탐지를 회피하게 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소서스의 효용 가치는 점차 줄어만 갔는데요. 그러던 중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소서스는 결국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소서스는 기밀이 해제되어 민간에게 알려진 후 해저 지진, 얼음 소음, 해양 포유류의 소리 등을 연구하는 해양학자들에게 넘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센서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왔죠. 오늘날 소서스는 통합 수중 감시 체계에 통합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미 해군 잠수함 탐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서스는 어딘가의 해저에서 잠수함의 소리를 들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니 미국이 그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이제 인도받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뭐 어떻답니까? 당연히 미국만이 이 엑스트라 라지 이 잠수정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등도 XL UUV를 핵 잠수함을 대체할 이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제가 뭐 앞서서 이제 무인 잠수정 HSU-001 공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에는 이 중국의 하이난섬 여기에 해군 기지에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XL UUV가 위성 사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길이가 16m, 지름이 2m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유선형의 함수를 가지고 있고 선미에는 2개의 프로펠러가 나란히 배치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름은 조금 더 작지만 하여튼 길이는 조금 더 긴 18m로 긴 그런 모델인데요. 외형만 보면 미국의 오르카와 유사하다고 분석이 되는데 위성 사진만으로는 사실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중국이 미국의 오르카 사업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XL UUV를 개발하겠다.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미국 이제 그리고 중국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봐야겠죠? 네. 유럽 각국이 사실은 러시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하는 상황인데 러시아도 공격적으로 해저전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난 2017년에 크림반도하고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저전을 벌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스칸디나비아하고 대서양 해저 케이블 근처에도 러시아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그 해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 2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드스트림 2가 손상이 돼서 가스가 다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23년 10월에도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가스 파이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유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근데 정황상 러시아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러시아가 다양한 해저전 관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뭐 좀 상황상 동기도 좀 있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해저전 관련해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 이게 바로 뭐 파이프를 건드리지 않았겠습니다만 뭐 수중 해골에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거 그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 곳에서도 공격을 해서 미국의 본토의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의 핵 탑재의 무인 잠수정.
바로 포세이돈입니다. 아, 이름도 진짜 무시무시해요. 예. 그래서 보면 이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거 어뢰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군사적 목적의 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가공할 위력 때문에 둠스데이, 그러니까 지구 최후의 날의 핵 어뢰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4m입니다. 예. 직경 1.6m로 이게 안에 추진력이 뭐냐면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최대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1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수중에 자율항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핵 공격을 위해서 핵탄두가 탑재돼 있으니까 위력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좀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숫자들이 나와요. 일단 초반에 얘기던 그 포세이돈의 위력은 100메가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1메가톤이 이제 TNT 100만 톤에 해당되고, 그렇죠. M이니까. 네, 100메가톤이면 TNT 1억 톤의 그 파괴력이거든요. 엄청나죠, 숫자로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일단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리 원자폭탄, 유명한 그 리들보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 위력이 15킬로톤이었거든요. 근데도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혔는데 그것의 6,600배라고 하는 거고요. 이 100메가톤은.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그 핵폭탄은 북소련이 1961년 10월에 실험을 했던 차르 봄바라고 하는 이 58메가톤짜리 수소폭탄입니다. 이때 그 러시아 북극해에 있는 그 노바야 제물라 제도의 4.2km 상공에서 폭발을 했는데 당시에 폭발의 결과 높이 60km, 폭 30-40km의 버섯구름이 생겨났고요. 높이 60km라는 거는 거의 그 우주 공간에 가까워지는 그런 버섯구름이 생겨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로 100km 바깥에서 3도 화상을 사람들이 입었대요. 3도 화상이면 그 치명상이잖아요. 치명적이죠. 후폭풍이 1000km 떨어져 있는 핀란드의 건물 유리창을 깰 정도로 이런 강력한 폭탄이 바로 짜르본바였고, 지진파가 지구를 3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그런데 지금 포세이돈이 이것의 2배 위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어야죠. 아니어야지. 이거는 진짜 사람이 그런 걸 만들면 안 되죠. 인류가. 네,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아닌 것 같고요. 외계인도 그런 걸 안 만들겠네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100메가톤은 아니고 한 2메가톤? 그것도 엄청 센 거 아니에요? 예, 50분의 1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세죠. 2메가톤의 위력이라고 해도 히로시마 원폭의 130배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포세이돈이 뉴욕의 항구를 공격을 한다면 수중에서 핵 파장이 160km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위험하긴 하지만 100메가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엄청난 위력의 이 포세이돈이 나름 이거 그 시험 발사까지 했다면서요? 네. 지난 2021년 2월 미 해군 연구소의 뉴스, US Naval Institute의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벨고로드 원잠이 북해 함대 기지에서 포세이돈 무인 잠수정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2019년 4월에 이제 진술을 해서 2022년 7월에 이 개수된 걸 해군에 인도했고 거기에 넣어서 쏜 겁니다. 이게 수중 배수량이요 24,000톤짜리 잠수함입니다. 길이가 184m. 그러니까 우리 타이큰풍급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이거 엄청난 크기의 잠수함인 거예요. 24,000톤이요 배수량이. 배로도 그건 일반 배로도 와. 예. 여기에 포세이돈이 몇 발이 들어가냐? 8발이 들어가요. 진짜 둠스데이인데요, 그럼요. 그 2메가라고 하더라도 이거 8발을 만약에 8발인지 뭔지 이거 쏘면 우와. 100메가 8발 들어가면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죠. 그래. 이제 지구가 반 이게 쪼개지겠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벨고로드는 한미의 그 수중 순항 항해를 위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그 스러스터, 엑스트라 스러스터를 장착을 했고요. 잠수함 이 아래쪽에는 로샤릭이라는 잠수정을 부착을 합니다. 그다음에 선상 갑판에는 심해 소형 무인정을 잠수합니다. 우리 상부분에 연결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소형 뭐 밸브 같은 거 밸브부터 막 돌려가지고 예, 해서 그래서 뭐 구조에도 쓰기도 하고. 자 이제 여기에 포세이돈까지 이제 동원을 한다. 자 그럼 지금 수중에서 작전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이 배 하나가 들어가면. 벨고로드 함 같은 것들이 투입이 되면은 미국과 유럽 간의 해저 케이블을 손상을 시키고 온라인 통신망을 완전히 브렉다운 시킬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예, 진짜 이 벨고로드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소위 애드온이 딱 되면은 그 모양새가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겠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뭐 포세이돈 발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잠수정을 통해서 네.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뭐 이렇게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충분히 거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 이제 해저 케이블 절단이 이렇게 막 씌워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거 보호를 해야 될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쉽게 공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해저 케이블인데. 네. 그래서 뭐잘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만큼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지금 4개국의 업체가 빅4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놀랍게도 미국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이런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이 없어요. 앞서서 그 빅테크 회사는 다 미국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쓰는 회사는 미국인데. 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우리나라 뭐 삼면이 바다다는 말 많이 하지만 예. 바로 그리고 이런 이제 한국 업체가 지금 밥줄을 네. 이게 제 밥줄이네. 네. 밥줄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줄. 업체 해저 케이블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2008년쯤 좀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여러 국가를 제치고 유럽, 미국 등 곳곳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오,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해저 케이블은 사람이 이제 손길이 안 닿는 깊은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재료도 특수해야 되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한가운데는 당연히 전기가 흐르는 이제 전류를 전달하는 통로, 동으로 만든 도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저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바닷속에서 이제 지진이나 수압 등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내부에 강철로 둘러싸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노선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에 물이 들어가면 절단되니까. 그래서 절연체, 물 안 들어가기 위한 절연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다겹의 전선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해저 케이블의 피복에다가 우리 케블라 방탄복 소재잖아요. 케블라 코팅을 했대요. 그것도 총이라도 쏠 것 같아서 그렇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네. 이게 가끔씩 보면 상어들이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상어 이빨이 엄청나게 튼튼하다 보니까 물어뜯는 사고가 생기곤 해서 뭐 그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안전을 더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인 잠수정이 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끊고 손상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일찌감치 해저 케이블 등 뭐 해저 인프라에 관심 쏟았던 나라들이 뭐 당연히 무인 잠수정 개발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속 뭐 착착착착 뭐 계획이 진행 중에 있겠죠. 예, 뭐 일단 대표적인 나라 영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국, 예.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7월 해저전을 제일 먼저 펼친 그런 원조 잠수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예, 영국 해군의 엑스크래프트 잠수정 XE4가 베트남 인근에서 사이공과 홍콩, 사이공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이 해저 케이블을 끊어서 일본군 잠수함 통신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때도 해저 케이블을 썼군요, 일본군이. 예, 그래서 오. 사실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영국은 전체 가스 수입의 77%를 북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해저의 국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이것이 해군의 주요 임무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세투스라고 하는 대형 무인 잠수정 XL UUV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세투스를 건조할 업체로 2022년 11월 말에 엠서브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투스는 길이가 12m, 직경이 2.2m, 그다음에 무게가 17톤 정도에 해당합니다. 작전 심도는 400m 이상, 항속거리는 100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탑재물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모듈식 설계를 채용을 했고요. 운반과 보관은 선박 운송용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운반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해군의 확장에 또 호주가 대응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해저전을 대비해서 안두릴사의 호주 지사가 개발한 고스트 샤크라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죠. 네. 최대 6,000m까지도 자망이 가능하다. 저렴하고 또 자율적이고 또 장기 운항도 가능한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좀 세척을 이제 도입을 해서 호주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꽤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만 북한도 이런 뭐
무인 잠수정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소위 핵탄두를 장착한 무인 잠수정 헤이를 작년부터 이제 선보여 왔죠. 알려진 것은 러시아의 포세이돈을 모방해서 개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포세이돈은 핵 추진으로 알려졌습니다만 헤일은 결국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추진 방식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망 시간, 이동하는 속도 이게 포세이돈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력도 사실 이제 아까 포세이돈은 말씀하시기에 이제 뭐 부풀려서 뭐 100메가톤 얘기를 하는데 헤일은 화산 31 전술핵을 탑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화산 31 전술핵은 5킬로톤이라고 북한이 파괴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속거리는 그래도 조금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320에서 최대 440km 정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북한이 얘 갖고 뭐 할 거냐? 유사시에 예. 뭐 미국의 증원병력 장비 어디로 많이 들어올까요? 부산. 부산항. 예. 그렇죠. 이 부산항을 북한이 공격하는데 이걸로 공격하는데 기술적인 한계는 어려울 것이 없다. 한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직경이 좀 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수면 가까이에 올라와도 레이더로 탐지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5노트 정도 속도로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소나, 음향 탐지기로도 파악이 좀 쉽지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야 이것도 일종의 스텔스 수중 무기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 뭐 이렇게 취급을 일부 전문가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러시아의 포세이돈보다 위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어쨌거나 유사시에 우리의 해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무인 잠수정 뭐 개발하고 있겠죠? 네, 우리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저 자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삼면이 바다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 2022년 6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잠 정찰용 무인 잠수정의 성능 점검을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인데요. 적 잠수함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ASWUUV라고 하는데 길이가 6.5m, 무게는 9톤 정도 되고요. 지금 연료 전지로 전력을 공급을 받아서 3에서 10노트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0일 이상 운영 가능하고 수심은 한 300m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뭐 3km, 6km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긴 하죠. 아직은.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기술은 수중 자유를 운항하고 소형 소나 체계하고 그리고 수소 연료 정지 이런 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요. 크기는 작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LUUV나 혹은 뭐 초대형 엑스라지 UUV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변의 해역 방어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체로 이제 만들려는 거죠. 예, 든든하게 그렇게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 해저전과 여기에 딱 맞는 무기체계, 무인 잠수정까지 두루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수중이라고 하는 게 마치 공중과 같은 3차원 공간이고 그러다 보면 한 장소에 고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해저는 바닥에 고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수중 영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이런 영역 인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원잠도 좋고 항모도 좋지만은 일단 이렇게 해저 영역부터 확보해서 우리의 영해와 이의지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우리 국방의 해저전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 자산으로서 이 GPS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민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미국의 GPS를 빌려 써왔는데 특히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응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컴퓨터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조심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쏘고 어쩌고 하는 그 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의 효과를 아주 떨어뜨리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 사실은 실제 전투를 벌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대한 얘기 속의 작은 부분이겠으나 누군가의 밥줄이 끊기는 많은 사람의 밥줄이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결국 결과적으로 사회를 또 교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번 너무 세다고 해서 살짝 앱을 살짝 부드럽게 네, 저보다 보통 뭘 세게 하시는 분은 좀 없긴 했는데 어디를 가느니 죄송합니다. 박사님이 아니에요. 세게 아니에요. 저는 대항하지 않고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아유, 저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느끼 아니야.